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너나입니다. 이제 연말이 됐어요. 12월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뭐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을 주로 하다 보니까 참 올해가 어느 때보다 더 기억에 많이 남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 한 해는 정말 급속도로 시장이 차가워졌기 때문이죠. 이걸 두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가 많아요. 하락장이 왔느냐, 아니면 아직 아니다,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에 제가 하듯이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정말 하락장이 왔나? 정말 하락장이 왔을까? 왜냐하면 인터넷 언론 같은 데 찾아보면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수요 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집값 하락폭은 더 커질 것 같다. 이거 올해 12월, 그러니까 얼마 전 기사죠. 집값은 바닥을 봐야 된다.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매수 심리는 요지부동.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주택 가격의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종, 대구, 인천 이런 데는 더 하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제가 보기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온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 부동산 시장의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 이거를 먼저 봐야 돼요. 왜? 과거를 봐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짠! 서울 아파트의 매매 전세 지수와 전세가율, 그리고 PIR이라는 이 지표를 이 하나의 장표에 표현을 했어요. 자,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매매 지수는 뭐냐면 이 매매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파란색이거든요. 이 파란색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이게 매매 지수고요.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2022년 1월 달에 이 지수가 100이에요. 100. 이때가 기준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쭉 해서 2003년 가을 정도에 40이었죠? 이 파란색이. 그러면 이때 대비해서 40이었던 게 100만큼 올랐다. 요렇게 이 비율로 표시를 했다 보시면 되고요. 전세 지수는 이 주황색 선이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세가율이 있어요. 전세가율은 뭐냐면 전세가를 매매가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3억인데 매매가가 6억이다. 그러면 전세가율은 50%가 되는 거겠죠? 절반이니까. 여기 보면 요 회색 막대 그래프 있죠? 요 안에 요게 전세가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라고 써 있는 게 50%니까 이 5를 쭉 따라가면 여기가 이제 5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란색,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PIR이라는 개념입니다.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역의 평균 아파트를 살 때 걸리는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떤 시민의 평균 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런데 서울 집값이 평균 5억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10년을 모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 집을. 이해되시나요? PIR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동네의 집값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시민의 평균 소득을 오래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싼 거고요. PIR이 낮으면 낮을수록 짧은 기간 안에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집값이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매매 지수를 보면요. 요 정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때 오릅니다. 이때 언제냐면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대 초반에는 매매가와 전세가 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20에서 40으로 오른 거잖아요. 거의 20% 오른 게 아니고요. 20에서 40이 됐으니까 2배가 오른 겁니다. 2배가. 이게 어느 정도의 상승이냐면 최근에 올랐던 게 80에서 100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진짜 미쳤었다, 정말. 그런데 보면 2002년 우리 마음을 달궜던 월드컵, 월드컵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2002년 월드컵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부터 전세가가 이렇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쭉 힘들어요. 한 3, 4년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매매가는 전세가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전세가 많으면 매매가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도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던 게 이렇게 옆으로 빌빌빌 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다시 전세가 반등을 하고 매매도 다시 같이 반등을 하죠.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올라가다가 2007년도에 갑자기 이 서울 아파트가 또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죠. 그리고 이때부터 서울 아파트 불패 신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때부터요 이렇게 무려 5년 동안 장기 침체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한 5년, 6년 가까이 침체로 이어지고요. 2014년 겨울 요 정도가 이제 바닥이었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작년 추석 2021년 9월 정도까지 이렇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나서 약보합으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급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매매 전세 둘 다요.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매매가가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전세가 어때요? 전세가 굉장히 급하게 오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죠. 크로스, 엇갈리는.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비슷합니다. 그 매매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할까요? 안 살려고 할까요? 안 살려고 하겠죠. 그죠? 대신 바이를 안 하면 집 밖에서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집에서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리브는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전월세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세로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됐었고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하락장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 장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매가가 떨어지는 동안 사람들이 전세 수요로 몰리면서 전세가가 굉장히 올랐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부터는 매매가도 반등을 했고 매매가가 2018년에 첫 번째 폭등을 비롯해서 몇 차례의 급격한 상승을 이뤄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전세가는 꾸준히 올랐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세가율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까만색 막대 그래프가 전세가라고 했잖아요. 매매가는 떨어져요, 이 시기에. 근데 전세가는 올라요. 그러니까 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느낌 보이세요? 여기가 보이시죠? 그랬다가 이때부터는 전세가의 상승보다 매매가의 상승이 더 크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가가 떨어지죠. 쭉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보합인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거의 동일한 비율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것도 매매 전세가 같이 급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약 59%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 PIR이 크면 클수록 집값이 비싸고 PIR이 작으면 작을수록 집값이 싸다고 했잖아요. 집을 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러면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PIR을 보세요. 아, 확실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파란색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 소득 대비해서 꽤 비쌌고 이때 숫자를 쭉 보니까 일로 쭉 가니까 한 12년에서 13년 사이에 집을 한 채 살 수 있구나. 소득을 모아야. 근데 이때 보세요.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이것도 급격하게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왜? 소득은 더 빨리 늘었거든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낮았을 때는 일로 쭉 가면 한 8년 정도. 그게 언제냐? 2014년, 15년. 이 집값 바닥권을 형성할 때. 이때는 서울 시민의 평균 소득을 쓰지 않고 8년 정도 모으면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비쌌을 때는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21년 하반기 그때였고 무려 20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뽑아봐야 되잖아요. 짠! 서울 아파트의 평균은 얼마나 될까? PIR이. 서울 시민들의 평균 소득으로 집을 사는 데까지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았을 때 집을 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2년이 평균이에요. 그리고 낮았을 때가 8.8년 이때겠죠. 이 낮았을 때. 그리고 제일 높았을 때가 19.9년, 20년.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이 그래프 평균 선을 쫙 그으니까 요 평균보다 요 아래쪽에 이렇게 우움푹 패여 있는 데 있죠. 요 시기가 집값이 진짜 쌌던 시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2011년 여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평균 전세가율은 59.8%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는 47.1%고요. 이때 가장 높았을 때는 68.7%입니다. 이때 2016년 정도겠죠. 이때는 이미 매매가는 한참을 떨어졌고 전세가는 계속 올라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부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뿅! 요겁니다. 요 빨간 박스. 현실적인 서울 아파트 최적의 매수 시기.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 사실 이 파란색 매매만 보면은 너나님 그냥 이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때 쌀 때? 이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집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을 때는 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요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즘에 집 사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너 미쳤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때 집값이 싸지만 이때 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집을 사기에 진짜 좋은 시기는 이 바닥을 딛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냐? 저는 이 시기라고 봅니다. 최적의 매수 시기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전세가율이 평균 60%, 59.8%를 넘는 시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요. 2020년 초반까지.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겁니다. 뭐를 거냐면 이 PIR이 이 평균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 시기. 요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겹치는 시기가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요 빨간 박스 보이시죠? 그죠? 요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간을 봤더니 2014년 초부터 2018년 여름까지입니다. 이때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집값이 바닥을 짚고 올라가면서 충분히 지금이 진짜 좋은 매수 시기구나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고 그게 과거에도 이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거죠. PIR이 바닥 짚고 올라가고 평균선보다 아래 있고 동시에 전세가율이 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이 구간 그 두 가지가 겹치는 구간 이때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지? 지금은 어떨까를 보면 PIR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떨어지는 속도 좀 보세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집값 어떻게 올랐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때 올랐던 기울기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대로 빠집니다.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때처럼 완만하게 빠지는 게 아니고요. 급격하게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내 집 마련 최적의 타이밍은 PIR이 12보다 낮은 상태. 왜냐면 PIR 평균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뭐 어떨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두 번째, 전세가율이 60% 이상. 서울 평균 전세가율이. 그리고 이거는 어떻다? 높을수록 좋다. 왜? 높을수록 전세가가 많이 올라오고 매매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요.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을 보면 PIR이 급격한 속도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낮을수록 좋은 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내 집 마련 하실 분들. 좋은 신호인 거죠. 두 번째, 전세가율은 60% 근방에서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전세가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충족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뭐냐? 더 이상 올라가는 집값으로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나한테도 매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그동안 여러분들이 집값이 오르기만 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과 부동산 시장이 유사한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 나하고 비슷한 고민을 했지만 각각의 선택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낸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행동해야 될 게 뭘까? 이거를 뽑아내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는 정말 다 세 분 다 제 지인이에요. 혹시나 이걸 보고 있다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전에 같은 고민을 했지만 다른 결과를 만난 사람들. 짠! 2013년입니다. 때는. 제가 이때가 왜 기억이 나냐면 제가 2014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같이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고 물어보고 이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 먼저 상황입니다. 지인 A는 맞벌이 하는 신혼부부였어요. 한 명은 강남에서 한 명은 강동구에 직장이 있었고요. 이분들의 월 소득은 7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매달 500씩 썼어요. 그래서 250만 원 정도 저축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많이 썼죠? 네. 그리고 이 지인 B는 맞벌이 세 식구였고요.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 그리고 경기도 외곽에 직장이 있었습니다. 강남 오려면은 뭐 출근 시간에 한 2시간씩 걸리는 그런 데 있는 직장을 다녔었고요. 월 소득은 500만 원 정도 됐었고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300 정도 들었습니다. 참 재밌죠? 여긴 둘이서 500 쓰고 여긴 셋이서 300을 썼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모으는 돈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지인 씨, 이분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는데 지방에서 상경한 저하고 대학 때 인연을 맺은 외벌이 싱글이었고요. 서울 종로에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월급이 300 정도 됐는데 100만 원 썼어요, 한 달에. 그래서 월 200씩 모으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집에 관한 결정을.
이분은 내 집 마련에 무관심했어요. 네, 내 집 마련에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도 모두 다 욜로족. 네, 이때 당시에 어땠냐면 분위기가 집값이 5년을 빠졌어요. 2008년부터. 그러니까 야, 집은 무슨 집이야. 현생을 살아. 열심히 살자. 어떻게? 맛집 탐방하고 시즌별로 쇼핑 하셔야 되고 그리고 휴가도 마음껏 떠났습니다. 이때. 이분들 3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이분들은 내 집 마련에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정을 내 집 마련 안 했죠. 이 지인 B, 이분은 어땠냐면 샀어요. 2015년도에 직장 근처에 내 집 마련 하셨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내 집 마련 하신 겁니다. 32평을 2억 8천에 샀어요. 평당 1,0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이때. 물론 이제 구축 아파트긴 했지만. 그래서 32평 아파트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거주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인 씨는 2014년에 직장 근처에 내 집 마련했습니다. 근데 직장이 어디라고요? 서울 종로. 서울 종로로 3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셨고 이때 당시에 20평을 3억 2천에 매수했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분은 32평을 2억 8천에 사셨고 이분은 20평을 3억 2천에 사셨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인 A는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고요. 계좌가 날씬했습니다. 왜냐면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자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나 직장생활 벌써 5년, 6년이 넘었는데 이제 나도 회사 다닌 지 이제 막 대리가 되고 했는데 돈을 모아놓은 건 없고 또 집도 좀 없는 것 같고 이러면서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한테도 하소연도 많이 하시고. 지인 B는 이 집에서 7년을 계속 거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아파트 값은 지금 현재 4억 6천이에요. 자, 2015년에 2억 8천에 샀던 아파트가 지금 현재 4억 6천이 됐어요. 네. 그리고 지인 C는 이 집을 이때 당시에 본인이 돈을 다 마련할 수가 없어서 전세를 끼고 사셨거든요. 그리고 4년 정도 열심히 돈을 모으고 대출을 일으켜서 드디어 본인이 꿈에 그리던 본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4년을 거주하셨어요. 2018년에.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집이 지금 8억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때 4천만 원 차이 났죠? 근데 지금 거의 2배가 차이 납니다. 네. 똑같이 내 집 마련했는데 결과가 달라요. 지금 어떻느냐, 이분이. 지인 A는요. 이 실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나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요즘 열공 중이에요. 저한테 아주 카톡 자주 보내십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나위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서 열공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마음이 참 묘한가 봐요. 예, 제가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나 내 집이 있어서 속이 편하긴 한데 좀 아쉽다. 좀 더 좋은 집 샀으면 어땠을까? 너 왜 너 나이인 거 말 안 했어, 나한테? 내가 너한테 좀 물어봤을 텐데 왜 말 안 했니?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좀 아쉬움이 남는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 C는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고향이 지방인데 20살 때부터 유학생활을 하면서 대학 근처 원룸 이런 데 고시원 이런 데 전전하면서 자기 집에 대한 결핍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 집을 큰맘 먹고 샀고 그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니까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이분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죠. 2013년으로 돌아갔을 때 이 지인 A는 이랬습니다. 야,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뭔 소리야. 그리고 무슨 공부를 해, 집을. 그냥 필요할 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지인 B분은 잘 모르겠고 그냥 직장 근처에 적당히 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고요. 이분은 야, 태어나서 제일 큰 쇼핑이잖아. 이게 얼마짜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알아보고 심사숙고해서 최고의 결정을 해야지. 너도 이번에 결혼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봐. 저한테 그런 조언도 해줬던 지인입니다. 자, 이 세 분의 상황과 결정, 결과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절약과 종잣돈 모으기는 기본이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돈이 없으면 기회가 살릴 수가 없구나. 두 번째,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 내 집에 산다는 마음을 가져야 훗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간 내 집에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그래야 그 최적의 매수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매수식 있죠? 그게 왔을 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돈이랑 의지, 이것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지인 B와 C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네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 우선순위를 높이고 행동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7년 뒤에 2030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집을 지금 당장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공적인 내 집 마련 사례, 그 제 지인 C의 얘기처럼 내가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공부해야 그 절체절명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꽉 움켜 잡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집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고 있었으면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4가지 필수 요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뒷북만 치는 사람이 있고요.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요 4가지에서요. 하나씩 볼게요. 뒷북만 치는 사람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야, 뭘 급하게 그냥 때되면 하면 되지. 아직 그럴 필요 없어. 뭘 준비하냐. 이런 마인드거든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할 수 있는 건 뭐지? 지금부터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런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항상. 지식은 이렇습니다. 충분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에 체계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 영상을 자주 봅니다.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걸 파고들거나 고민하지 않아요. 누군가한테 배우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넓고 얕은 지식이 생기죠. 체계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게 돼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얘기를 들었던 정보들이 내 기억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의 진위를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를 잡는 사람은 경험을 중시하고요. 성공 경험 있는 타인의 이야기를 넓게 수용하면서 그것들을 체계화합니다. 딱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2단계에선 이걸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선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를 갖고 있다. 종잣돈은 그냥 항상 부족합니다. 왜? 내가 목표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은 절대 금액이 아닌 축적 구조에 집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돈 2억을 어떻게 모아? 내가 돈 1억을 어떻게 모아? 내 지금 소득이 이런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지인 B의 사례를 보세요. 500을 모아서 300을 썼지만 중요한 건 그분들은 매달 40%를 축적하는 구조를 구축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버는 돈의 절대적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그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을 저축한다. 이런 축적 구조를 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는 얘기죠. 이 앞서 3가지를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뒷북만 치는 사람은 일단 근거 없이 느긋합니다. 괜찮아.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그리고 확신을 주는 지식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요. 종잣돈이 모자라니까 행동을 못합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은 반대죠. 철저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준비에 집중을 하고 체계화된 지식과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최선의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 돈이 크든 작든 그 자원에 맞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4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거는 이 4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묶인다는 겁니다. 기회라는 건 생각보다 자주 오지만 생각보다 자주 잡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모두 갖춰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4가지 요소를 가장 빨리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너나이는 어떻게 이걸 변화시켰을까요? 제 경험상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저를 만나보시는 거, 제 강의를 들어보시는 걸 말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렴풋이 아실 겁니다. 뭔가 시도했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요. 눈에 띄는 몸의 변화를 얻기 위해선 운동뿐만 아니라 적절한 식단, 그리고 뭐 다른 중요한 습관들, 그리고 꾸준한 실행, 이 모든 것들이 딱 맞아 떨어져야 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부동산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변화한 과정을 해체해서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어요. 단순히 뭐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행동의 목록과 기준을 모두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내용은 한두 시간짜리 강의로는 불가능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그리고 하나하나 충실하게 담기 위해서 정말 피땀 어린 노력을 했습니다. 완전 생초보도 들을 수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내용까지 총망라했습니다. 따라만 하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방법을 완전히 깨우치고 또 따라만 하면 부동산 내공이 저절로 쌓이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무려 3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새로 런칭한 강의도 아니에요.
유튜브 구독자 좀 느니까 강의나 해볼까? 뭐 이래가지고 급조한 조잡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제 강의를 들어본 분들이 남겨준 평가도 여러분들께 함께 보여드립니다.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용기가 생긴다면서 덕담을 댓글로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무슨 말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나라고 왜 강남에 못 들어가? 나라고 왜 용산에, 잠실에, 서울에 왜 못 들어가? 준비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 들고 우린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걸 차근차근 해나갑시다.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한 말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하고 같이 행동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든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지식을 제 진심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요. 제 닉네임이 너와 나를 위하여입니다. 이제는 김병철이라는 제 본명보다 더 익숙해진 이름인데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